라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책은 저번에 이제 제가 좀 단독적으로 포로스트 작품을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이번 기회에 포로스트의 대표작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독단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작품 포로스트의 뉴욕 3부작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편이라기보다는 세 개의 중편이 묶여 있는데 그게 모종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묶인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른 이야기라고 봐야 될까 아닐까라고 싶은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폴스터가 너무나 취향에 맞아서 너무 재밌게 읽고 이번 한 세 번째 읽는 건데 재밌고 뭔가 호로록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마 실제로도 모임까지 오기 전에 방송에서 이제 힘들다고 읽기 힘들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고 아마 많이들 완독까지는 안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싶긴 한데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포로스터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뉴욕 3부작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 드릴 거예요.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난해하고 왜 그렇게 좀 묘할까?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그냥 듣고 한번 다음에 읽을 때 참고를 하시거나 앞으로의 포로스터 작품을 생각하실 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을 좀 유독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 재밌었는데 대중적인 취향에서는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레스트의 뉴욕 3부작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보통 제가 이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이제 포르스톤 나름 유명한 작가고 나름 유명한이 아니라 사실 미국을 대표한 대표 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포르스톤은 꽤나 커리어도 되게 뛰어나고 뭐 판매도 그렇고 이미 어느 정도는 성공한 작가라고 보는 게 분명히 맞겠죠. 근데 아직은 포르스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 퍼스널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거의 스킵되다시피 할 것 같아요. 작가 이야기를 매번 기다려 주시는데 저도 따로 많이 해드릴 이야기가 좀 없는 작가기도 하고 뭐 이제 작품 속에서 나오는 여러 부분들이 이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만 뭐 일례로 번역 일을 많이 하기도 했고 불어 파리에서 많이 살기도 했고 그래서 불어 번역과 관련한 뭐 프랑스 작가들로부터 많이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사실 따로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긴. 포레스터 와이프 이름이 시리. 포레스터는 결혼을 두 번 했었나 세 번 했었나 그렇게도 했었고 이제 1947년생이에요. 그리고 약간 유대계 쪽이에요. 유대계고 폴란드 쪽 부모님이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알고 있고 1947년생이라 지금 현재 70대 중반이죠. 상당한 커리어를 갖고 있으면서 좀 원로 작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나이상으로 따져보면은. 그리고 최근작으로는 431이라는 작품이 있고 또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국내에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고요. 뉴욕 3부작이 대표작이긴 합니다. 뉴욕 3부작이 대표작이긴 해요. 그런데 보통 뉴욕 3부작을 언급하려면은 고독의 발명, Invention of Solitude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82년도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1982년도에 포로스터가 냈던 이것도 역시 아마 단편집 같은 느낌인데 여기로부터 뉴욕 3부작이 탄생했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사실상 뉴욕 3부작의 시작은 이 고독의 발명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이야기해서 87년도에 집필한 뉴욕 3부작이 이제 호평을 받고 새로운 어떤 이 추리 소설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뭐 이런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발표한 89년도에 달의 궁전 그리고 90년도에 우연의 음악 02년도 2002년도에 환상의 책 그리고 05년도에 브루클린 풍자극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발표해왔던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뭐 아주 막 1년 만에 한 권씩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2, 3년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한 포르스 작품을 한번 다 꺼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다 꺼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권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읽어봤고 국내에서 발표된 거는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선셋파크도 이제 읽어야지 하고 옆에 쌓아두곤 했는데 그것도 최근에 발표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포르스터는 페이지 터너라고도 불리는 상당히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 작가로서 이문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작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면서 작품, 이 대표작을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3부작은 3개의 중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유리의 도시, 그리고 유령들, 잠겨있는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리소설이라고 할 때에는 이 뉴욕 3부작 어떠신가요? 이게 추리소설이라고 혹은 탐정소설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동의를 표하실까요? 이 작품이 이거 추리소설 맞지? 탐정소설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읽으셨다면 제가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혹시 기대하셨다면 정말 야 이게 어떻게 탐정소설이야? 추리소설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탐정소설이 아니다. 극적인 느낌이 없다. 그쵸? 이게 일반적인 추리소설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보통 추리소설이라고 한다면은 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반적인 추리소설은 두 가지 서사로 구분이 돼요. 이제 두 가지 서사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탐정서사, 하나는 범죄서사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추리소설이나 탐정소설은 범죄가 이미 일어났고, 보통은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를 뒤따라가는 형태로 탐정서사가 같이 진행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추리소설들은 이 두 가지 서사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범죄 서사 역시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탐정 서사가 비로소 이 일을 까발려 줘야지만 범죄 서사가 어떤 자리를 잡게 되고, 동시에 탐정 서사 역시 범죄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그 역할을 갖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추리 소설에서는 탐정 서사와 이 범인 서사, 범죄 서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풀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전통적인 추리 소설 뭐 아가사 크리스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에거서 크리스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단서가 있고 퍼즐이 있죠. 단서를 가지고 퍼즐을 풀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탐정 소설은 대체적으로 독자가 읽으면서 작가가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발견하고 그 어떤 길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사실 이 일반적인 추리 소설은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진실을 찾아 나가는데 독자에게 하나씩 단서를 던져주면서 길을 따라오게끔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이러한 일반적인 추리소설은 약간 수동적 읽기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논문에서는 수동적 읽기. 그러니까 이미 작가가 마련해 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면에서, 몰입해서 따라간다는 면에서는 약간 수동적인 읽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포르스터의 뉴욕 3부작 같은 경우는 탐정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탐정 소설의 서사를 갖고 있다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게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일단 탐정 서사와 이 범죄 서사가 딱히 상호 의존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보통의 전통적인 단서 퍼즐 구조를 갖고 있지도 않죠. 단서를 던지지만 딱히 퍼즐을 풀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각 부가 끝날 때마다 좀 허탈함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뭐야? 왜? 그거 어떻게 된 건데? 스트리머는 왜 2명이었고? 어떻게 된 거야? 왜 죽었고? 얘는 왜 사라졌고? 어떻게 된 거야? 뭐 결말이 뭐야? 트릭이 어디 있고? 퍼즐이 뭐 어떻게 된 건데? 라는 어떤 당황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당혹스러움을. 이런 부분에서 사실 포로스터 책이 나오고 뉴욕 3부작이 나오고 세간의 어떤 평가는 이것을 반탐정서사, 안티라고 하죠. 안티 반대 반탐정소설이라고 이제 장르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는 이제 형 이상학적 추리소설이라고도 구분을 하긴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근데 이거는 뭐 보통 비평이나 뭐 이런 문단 내에서나 그렇게 뭐 이야기를 어려운 말을 섞어서 하는 거지, 일반적인 추리소설이 아니다라는 면에서 반탐정소설 혹은 형이상학적 추리소설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겠죠. 이 형이상학적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능동적인 읽기를, 아까 전통적인 추리소설과 반대로 능동적인 읽기를 전제하는데, 그 능동적인 읽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작품 내에서 작가가 숨겨놓은 어떤 뭐 사건이나 퍼즐 트릭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독자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더블링이 상당히 많죠. 이 작품 속에 더블갱어 서사가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형이상학적 추리 소설은 능동적인 독서를 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세요. 롤랑 바르트라는 이제 유명한 기호학자이자 이제 뭐 비평가의 말에 따르면은 텍스트는 크게 이제 독자적 텍스트랑 작가적 텍스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작가적 텍스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독자를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만드는 것을 이제 작가적 텍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책을 읽음으로써 나 자체가 이야기의 생산자가 되는 거죠. 단순히 소비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포로스터의 뉴욕 3부작 역시 이 새로운 어떤 추리 소설, 형이상학적 추리 소설은 이 작가적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결국 실패하고 여기서의 내용이나 어떤 퀸이라든지 대부분의 인물들이 실패하듯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요 포인트는 그 시도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추리소설과 다르게 내가 작가가 던져놓은 떡밥을 먹어가면서 어떤 이미 정해놓은 정상에 다다르는 것이 아닌 어떤 미궁 속을 헤매면서 내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한다. 이것이 뉴욕 3부작의 어떤 묘미이기도 하고 능동적인 읽기, 작가적 텍스트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거스 크리스티랑 상당히 반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추리 소설이랑 그죠? 떡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닥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독자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생산물로서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 독자는 이 뉴욕 3부작 읽으면서 결국 생산 행위를 하는 것도 같거든요. 생산 행위를 여러분들 계속 이제 어떤 의미인지 빨간 노트북은 도대체 뭘까 왜 그리고 돈키호테 이야기가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작품들을 이제 포스트 모던 문학의 한 종류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포로스트 작품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격이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 뭐 이제 문학 수업을 들어보시거나 대학교에서 문학 전공 하신 분들은 익히 들어오지만 문학 전공자들도 맨날 포스트 모던 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싶거든요. 저도 뭐 포스트 모던이나 이런 비평 쪽에 엄청난 조예가 있거나 그런 편은 아니라서 맨날 이걸 나오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싶긴 한데 좀 제일 간단하게 러프하게 설명하자면 중심 의미의 해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특징,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이라면은 중심 의미의 해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 뉴욕 3부작의 내부에는 어떤 중심 의미랄 게 특별히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고 뭔가를 찾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포스트 아몬드 시리얼은 좋아하는데 그치 맛있지. 저도 얼마 전에 시리얼 샀는데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긴 했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과거 문학들이 하나의 의미를 이제 선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끌어 갔더라면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제 모더니즘 이후의 문학들은 중심 의미 자체를 해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기를 들고 실험적인 접근으로 작품을 이제 써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그러한 경향성에 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중심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포로스터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테마라든지 생각들은 있습니다. 포로스터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시각이나 테마는 있긴 하지만 그것들마저 작품 속에서 뭐랄까 아주 주요하게 어떤 뭐 모든 일을 풀어내는 실마리로서 익히진 않죠. 그냥 하나의 어떤 무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품을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의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서 이 작품 특히 포로스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누군가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포로스터 작품은요 상호 텍스트성이 상당히 강한 작품이에요. 포로스터 작품들은 되게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게 되게 또 뭐 인터텍스추얼이라고도 영어로도 표현하지만 또 어려운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 속에서 다른 작가의 작품의 면모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리의 도시 같은 경우는 윌리엄 윌슨이라는 퀸이라는 작가가 대필로서 윌리엄 윌슨이라는 이제 필명을 쓰잖아요. 근데 그 윌리엄 윌슨이라는 것은 사실 에드가 알런 포의 윌리엄 윌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이제 캐릭터예요. 어느 정도 또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플롯과 닮아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잠겨 있는 방 쪽에 어떤 도플갱어 서사라는 면에서 윌리엄 윌슨이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유령들이라는 이제 중간에 두 번째 뉴욕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은 호손의 웨이크필드라는 작품의 서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웨이크필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노인으로 변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웨이크필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호손의 작품에 대한 영향력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잠겨있는 방에서는 펜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펜쇼 역시도 호손의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주온 글씨 저자 있죠. 그 호손의 펜쇼라는 작품에서 또 따온 부분들도 있어요. 서사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상호 텍스트성이 상당히 짙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나 좀 유명한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훨씬 체감해서 체험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포의 윌리엄 윌슨이나 홉슨의 웨이크필드나 그리고 이제 펜쇼 같은 작품들을 따로 읽어본 것들은 아니어가지고 처음에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알게 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뉴욕 3부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뭐 중간에 허먼 멜빌 이야기 나오기도 하죠. 모비딕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웃긴 게 처음에는 모비딕 이야기 나왔던 거 되게 나중에는 백경이라고 해석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백경도 모비딕입니다. 옛날에는 백경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 작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문학이나 뭐 창작 쪽에서는 새로운 창조라는 건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선조들이라고 부르는 이전에 이어진 어떤 작가들의 그 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변형되면서 가는 거지 그 영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포로스트 작품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스트의 다른 작품들 역시도 거기 안에 상당히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해드리고 있던 우연의 음악이란 작품에서는 단 한 장의 카드에 인생의 어떤 모든 것을 걸 때까지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 작품에. 근데 그 문장 자체는 이제 소리와 분노라는 작품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작품을 전반적으로 다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포로스트 작품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 상호 텍스트성이 짙은 이 포로스터의 특징 중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사실 저는 기록실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실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은 애당초 컨셉 자체가 뭐냐면은 미스터 블랭크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미스터 블랭크 빈 공간, 빈칸이라는 미스터 빈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미스터 블랭크가 닫힌 방 안에서 한 명씩 어떤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포로스터의 작품들에 쓰인 등장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니얼 퀸이 나올 수도 있고, 피터 스트리머이 나올 수도 있고, 브루클린 풍자극 같은 작품 속에 나오는 뭐 인물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이 포로스터 작품에 쓰였던 주인공이었던 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기록실로의 여행이라는 것은 뭐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작가의 머릿속의 이야기예요, 사실. 처음에 눈을 뜨니까 방 안에 갇혀 있고 나갈 순 없고, 여기서 어떤 일이 한 명씩 찾아오고, 작가 내면 어찌 보면 포로스터를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떤 캐릭터를 상정했으니까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한 작가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어떤 이야기들을 그걸 또 소설화한 거죠. 그게 이제 기록실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실로의 여행은 포로스터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도 읽은 인물들이 여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마치 세계관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포로스터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상호 텍스트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현대 작품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게 되게 독특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흔한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들 작품을 읽어나가다 보면 뭐 오이디푸스 신화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프로메테우스 신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여러 가지 뭐 아리아드네의 실, 테세우스 이야기라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쓰이기도 하잖아요. 비유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 역시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작품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의미를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그렇게 요즘 현대 시대의 어떤 작품이나 독서에서는 그렇게 유별난 것은 아니라지만 이 작품 역시도 나온 지 꽤 됐잖아요. 87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30년도 넘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묘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탐정 소설의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작품의 어떤 내부로 들어가서 좀 주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공통된 주제가 또 어떤 확실한 주제를 찾기가 좀 어려운 작품이라서 결국에 뒤에서 해설도 그렇고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답을 주어지진 않아요. 다만 어떤 현상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상만을 목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키워드는 정체성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언어라는 키워드는 이제 뉴욕 3부작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뭐 후반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긴 하지만 뉴욕 3부작에서 제일 크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막 일관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다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쵸.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1편이든 2편이든 3편이든 3부작 모두가 그러니까 유리의 도시, 유령들 잠겨있는 방 모두가 누군가를 쫓는다 혹은 감시한다라는 서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탐정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 세 캐릭터 모두가 쫓는 과정에서 자기를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유리의 도시에서 퀸 같은 경우가 처음에 포르스터로 빙의를 하죠. 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맞나? 가장을 하죠. 행세를 하죠. 포르스터라는 탐정 행세를 하죠. 그러다가 포르스터로서 이제 피터 스틸먼의 행적을 뒤쫓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피터 스틸먼의 행적을 내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의 행동을 내가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 스틸먼이 사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결국에 이 어떤 닫혀있는 방 혹은 어두운 방, 이 피터 스틸먼의 집, 피터 스틸먼 주니어의 집에 그 어떤 최초의 방처럼 여겨진 그곳에 gat혀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건 역시 어떤 피터 스틸먼 주니어에 대한 이입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시니어는 아빠를 말하는 겁니다. 피터 스틸먼 시니어에 대한 이입일 수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누군가를 쫓는데 그 쫓는 과정 속에서 내 자아가 소멸해요. 다른 사람의 자아랑 동일시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일부도 그 유리의 도시도 그렇고 유령들도 그렇고 잠겨있는 방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혼란스러워진다고 느끼는 점, 특히나 이 유리의 도시와 유령들에 있어서 두 개가 다 혼란스러워지는 지점이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뭔가 그러한 것들이 자신 내부에서 체계를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의 도시에서는 처음에는 퀸이 윌리엄 윌슨이기도 했고 맥스 워크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포르스터가 되기도 하고 피터 스틸먼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자아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에 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령들에서는 블루가 블랙을 쫓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 자신 역시도 감시당하고 있었고 블루가 블랙이고 블랙이 블루라는 것은 사실 두 인물의 위치를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똑같은 결과거든요. 화이트는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작품의 끝에 이르러서 블루도 사라지고 블랙도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가장 깨끗한 화이트만 남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자아가 분열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이 소멸의 과정에 이르는, 더 이상 쓰지 못하면 소멸의 과정에 이르는. 이 재미있는 점은 여기에선 쓰지 않는다가 소멸이에요. 쓰지 않는다가 소멸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유리의 도시에서 퀸, 나중에 이제 거의 방 안에서 계속 레드 노트북에 쓰기만 하는 그 인물, 더 이상 쓰기를 멈출 때 사라지죠. 그쵸? 쓰기를 멈출 때 사라지죠. 빨간 공책이 더 이상 쓸 공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쓰지 못하니까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유령들 같은 경우는 블루와 블랙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두 인물이 서로 쓰지 않죠. 그러니까 블랙이 이미 쓰기를 마쳤어요.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블랙은 블루고 블루는 블랙이에요. 자,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둘은 사실상 같은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근데 블랙이 지필을 마쳤다는 것 자체는 블루 역시도 지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왜? 둘은 같은 존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인물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잠겨있는 방에서는 누가 사라집니까? 펜쇼가 사라지죠. 펜쇼 역시 모든 것을 다 쓰고, 레드 노트북의 모든 것을 다 쓰고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잠겨있는 방 안에 갇혀가지고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쵸. 이게 작품이 워낙 깊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많고, 특히나 자아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자, 이 작품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리의 도시와 유령들과 잠겨있는 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이 잠겨있는 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일부 의견이고 여러분들이 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는 할 수도 있지만, 일부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3부만큼은, 잠겨있는 방만큼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인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령들의 화자, 유리의 도시의 화자에 비해서 이 잠겨있는 방의 화자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나아간다. 자, 첫 번째 화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퀸 같은 경우 특히나 소멸되고 사라지고요. 유령들에서도 블루와 블랙은 그냥 사라지게 되죠. 특히 블루는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에. 잠겨있는 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잠겨있는 방 같은 경우는 펜쇼로부터 레드 노트북을 받아서 그 인물은 사라지지 않고요. 레드 노트북을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박박 찢어서 한 장씩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죠. 이런 부분에서 이 잠겨있는 방의 서사만큼은 기존 앞에 두 작품과 좀 차이가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정체성의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우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혼란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어쨌든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잠겨있는 방은 좀 다른 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소피가 말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화자인 본인이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도 이 펜쇼를 죽이고 싶어하는 건 화자거든요. 화자는 펜쇼에 대해 상당한 질투의 감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애증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후에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펜쇼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나눌 때 그거는 펜쇼의 어머니에게 어떤 정욕이 끌려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펜쇼의 어머니를 통해서 펜쇼의 어머니랑 관계를 맺으면서 펜쇼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화자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피에게 말하지 않지만. 근데 그거 자체가 이 화자가 펜쇼를 선망하는 어떤 우러러보는 감정들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라이벌 관계에서 증오하는, 미워하는,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펜쇼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끝난다? 얘가 죽든 내가 죽든 펜쇼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지만 이 일이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한 대로 이 잠겨있는 방에서는 이 화자가 펜쇼의 자리를 다 대체해요. 그렇죠, 여러분? 대체하게 되죠. 펜쇼의 아내를 이제 그대로 남편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고 벤의 아버지 역할을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작가적인 역할도 주변에서 혹시 네가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그 자리를 그대로 대체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원래 그 본인의 정체성은 아니었잖아요.
그 본인의 정체성은 싸그리 사라지고 펜쇼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하게 된 상황에서 펜쇼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펜쇼가 죽어야지만 내가 온전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펜쇼가 살아있는 걸 아는 이상 나는 그 자리에 대체물로서만 존재할 뿐, 어디까지나 어떤 변장, 가장에 불과할 뿐, 이 자리를 완벽하게 내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펜쇼를 만나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떤 동일시의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 거죠, 펜쇼와. 그래서 내 머릿속, 결국 언제나 펜쇼는 내 머릿속에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세 작품 모두에서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중첩, 자아의 어떤 중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로부터 혼란을 느낀 화자가 뭐 사라지든 아니면은 뭐 종래에는 나아가든 이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건 자체는 이 작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피터 스틸먼이 어쩌고, 뭐 블루가 블랙을 쫓고, 뭐 블랙이 블루를 쫓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정작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과 그 혼란으로 인한 결과, 그 혼란이 초래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혼란이 이루어지고 혼란으로 나온 결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그건 다분히 내면적인, 어떤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혹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식 속에 있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사건이 등장하지만 사건은 이 작품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허점이 있다, 떡밥을 던졌는데 회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애당초 포로스터는 이 작품 속에서 그 사건들을 회수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로스트의 이 서술 속에서는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정말 피터 스틸먼이 뭐 타워 오브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느냐, 어떤 이론을 증명하고자 했느냐, 뭐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느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진짜 중요한 건 한 인물, 이 어떤 탐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쫓는 행위를 통해서 그 내면적인 혼란을 겪는 인물의 의식을 서술하는 것이 이 포로스트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혼란만 보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의 해결들은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추리소설을 우리가 보통 읽어온 전통적인 추리소설에서는 그게 당연했고, 아무리 뭐 내면을 다룬다고 해도 사건은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애당초 이 작품은 그 목적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이 작품에선 생산자로 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국 다른 화자처럼 실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이야기들을 되게 대체적으로 좀 큰 이야기들은 거의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의 중첩에서 이 작품은 대부분 혼란, 그로 인한 인물들의 행동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조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로스트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많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쌓이면 운명 같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포로스터는 실제로 이 작품 속에서 우연적인, 그러니까 삶에서 언제나 산재한 우연의 역할을,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포로스터는 대부분 우연적인 사건들을 항상 써요. 우연적인 사건들이 이 주인공들의 삶을 항상 바꿉니다. 근데 이 뉴욕 3부작 속에서는 그 우연이 결국 필연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우연이 결국 필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스트에게는 현실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연적인 거예요. 우연적인 사건들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포로스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인식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로부터 뭐 사건을 해결하고 어떤 뭐 퍼즐을 해결하는 이런 식의 서사는 사실 현실 서사와 조금 맞지 않는다고 포로스트는 어찌 보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로스트에게 삶은 어디까지나 그냥 우연이고, 그 우연으로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제로 우연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우연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언제나 우연히 산재하는 게 삶의 조건이다라고 포로스터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스터는 이야기하는 게 우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떤 모호함, 우연으로 이제 대표되는 어떤 모호함을 함께 살아가는 것. Learning with ambiguity라고 해야 되나? ambiguity, 모호함과 함께 살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Learning to live with ambiguity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포로스터는 계속해서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포로스터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뭐 우연이 없냐, 우연이 있냐, 당연히 알 수는 없죠. 근데 포로스터가 적어도 이 한 작가, 이 한 인물, 이 한 인간이 인식하는 삶의 방식은 우연히 우리의 삶을 모두 바꾸고 있다. 그것들은 어떠한 목적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일어날 뿐이다. 필연적으로. 근데 필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 어떤 시각을 작품 속에서 포로스터는 드러내고 있는 거죠. 데미안을 스릴러로 쓰면 잠겨있는 방이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사실 잠겨있는 방의 어떤 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타니엘 호손의 펜쇼 서사를 어느 정도 같이 쓰고 있고, 또 에드가 앨런 포의 윌리엄 윌슨 서사, 이 도플갱어 서사를 같이 차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연히 정신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나마 어떤 최소한의 이해는 조금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최소한의 이해는. 이 작품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애당초 이 작가의 특성이라든지 서술 방식 또 의도 자체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못 쓴 추리소설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썼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쵸? 오스터가 진실과 허구 사이의 줄타기를 상당히 잘하는 작가죠. 우연이라는 게 되게 진짜 기막힌 우연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설마 진짜 있는 일이겠어?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국내 작가와 좀 비슷한 작가 중에는 김영하 작가를 예시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가 포러스터의 영향력을 안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김영하 작가가 이제 옛날에 인터뷰 S24와 인터뷰를 할 때 최근에 읽고 있는 작가 뭐 이야기하면은 포러스터를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포러스터, 뭐 아옌데 뭐 이런 작가들을 언급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 이야기도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언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과연 그거는 올바른 언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유리의 도시 같은 경우는 이 피터 스틸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나요? 피터 스틸먼의 어떤 논리적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피터 스틸먼 같은 경우는 바벨탑 신화를 어느 정도 기본 뭐 진실이든 뭐든 어쨌든 기본 서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류가 하나의 언어, 신의 언어를 원래는 기존에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갖고 있었는데 뭐 바벨탑을 세움으로써 인류 오만으로 해서 신에 의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인류가 다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없다면은, 만약에 언어를 회복한다면, 언어가 달라지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타락하게 된 결과를 좀 얻었다고 한다면은, 이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언어를 회복한다면 바벨탑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논리 전개를 펼친 거죠. 그래서 피터 스틸먼은 지금 현재 이 뉴욕이 타락해 있고 세계가 타락해 있다는 증거를 길을 다니면서, 돌은 돌인데 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돌이라는 단어로 규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언어의 영역, 지금 현재 불완전한 언어를 벗어나 있는 것들을 증거를 수집해 가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세우면서 어떤 인류의 타락 이전을 회복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멍청한 논리,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앞부분에 나오는 이 어떤 왕 이야기, 잠깐만요, 제가 그 왕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여러분 왕 이름 기억하세요? 최초의 뭐 심리 실험이라고도 이야기했던 왕 이름, 프삼티크 1세 이야기나 뭐 늑대 소년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실제로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부분들은
포로스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들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뭐 전설이나 신화 속으로 내려오는 거기도 합니다. 부삼티크 1세 역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유령들에서도 뭐 휘트먼과 관련된 뇌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산산이 부서졌다 이 이야기도 국내 자료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영어로 찾아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인용된 사례들은 대부분 아마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은 언제나 현실과 허구 사이를 되게 잘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김영하 작가를 말한 이유도 김영하 작가도 현실과 허구 사이를 되게 잘 걷거든요. 그의 작품들이 되게 그런 면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독성이라는 면에서 잘 읽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 포로스터 작품 여러분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되게 잘 읽혔거든요. 페이지 터너라고 실제로 외국에서 불려요. 페이지 터너라는 건 페이지가 잘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 뭐 정체성,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너무 잘 타기 때문에 잘 읽히는 작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도전적인 시도였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광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광인의 도전적인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많은 분들에겐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포로스터의 뭐 별명 중에 하나는 페이지 터너가 있긴 합니다. 잘 읽힌다고 유명한 작가인데 근데 또 다른 작품들은 잘 읽히잖아요. 다른 작품들은 좀 잘 읽히니까 또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니지 않을까. 뭐 계속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와서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 참 그렇습니다. 쉽게 그냥 추리소설의 서사로 이해해버리면 좀 안 되는 이야기라서 조금 TMI를 그래도 말씀드려 보자면은 유리의 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원제가 이 시리 오브 글라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시리 오브 글라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원제가 아니라 뉴욕 컨피덴셜이었어요. 뉴욕 컨피덴셜 맞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찾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걸로 한번 했었는데 뉴욕 컨피덴셜이었어요. 뉴욕 기밀. 뉴욕 기밀. 어찌 보면 이게 더 잘 어울리는 부분들도 있죠. 원래 시리 오브 글라스 유리의 도시의 원제는 뉴욕 컨피덴셜이었고 그리고 고스트 이 유령들의 원제는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원래는 정전을 의미하죠. 그죠? 여러분? 불이 딱 꺼지는 정전을 의미하긴 하는데 이 작품 속에서 블랙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블랙은 죽죠. 그런 의미에서 블랙아웃으로 블랙이 아웃했다라는 의미로 좀 이중적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Locked Room 이제 잠겨있는 방 같은 경우는 원제가 유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의 유령들이 원래는 이 잠겨있는 방의 제목이었어요. 유령들. 그래서 작품 속에서 뭐 유령들이군요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오고 실제로 펜쇼 같은 경우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로 나오니까 누가 봐도 유령들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제가 고스트로 알고 있는데 뭐 출간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원제들은 그런 것들도 있다. 뉴욕 컨피덴셜 그리고 블랙아웃 그리고 이 고스트가 원래는 원제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TMI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포로스 작품을 상당히 즐기지만 이번 작품이 좀 어려웠으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다른 작품들은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달의 궁전이나 브루클린 풍자국이나 저는 이제 미스터 버티고 이제 공중고개사 같은 거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또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작품들이 계속 뭐 빨간 궁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잖아요. 심지어 가장 끝에 이 펜쇼 이야기, 그러니까 잠겨있는 방 이야기에서는 막바지에 다니엘 퀸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다니엘 퀸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중첩되고 겹치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 미로가 기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소멸은 선택했다. 선택한 게 좀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지 못하면은 이 뉴욕 3부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역시도 쓰기거든요. 글쓰기. 라이딩이에요. 글쓰기.
그래서 이 퀸이라는 인물이 빨간 노트북에서 더 이상 쓰지 못할 때 소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작품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테마 같아요. 어울리는 결말인 것 같아요. 펜쇼 역시도 빨간 노트북을 남겨놓고 알 수 없는 말만을 써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령들에서도 블루랑 블랙이랑 결국에 쓰기를 마치고 소멸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쵸. 딱히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뭐 왜 빨간색이냐? 사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독자는 읽으면서 왜 빨간색일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작가적 텍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나름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왜 빨간색일까? 그리고 왜 하필 항상 노트를 남기는 걸까? 그 노트는 어떤 의미고 쓴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길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를 숨겨놓았다기보다는 작가가 이제 독자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기도 하고, 포르스터가 레드 노트북이라는, 맞아요, 그 빨간 공책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이 포르스터의 생애를 좀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포르스터는 좀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연한 경험들이 좀 많더라고요. 되게 일생을 살면서 저런 경험들을 해볼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작품의 좀 주요 포인트가 되는 몇 개의 경험들은 실제 포로스트의 경험들에서 근거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 거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굵직굵직한 건 다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인생이라는 건 우연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우연 속에서 무언가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도 않는 거고, 그것조차도 우연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삶이라는 건 결국 살아내야 된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포로스터에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투쟁적인 행동들이 사실 글쓰기예요. 여러분들에겐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도 뭐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포르스터는 글쓰기를 어떤 인생의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르스터는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한 행위인 거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포르스터는요, 말한 뭐 몇 가지 인터뷰 문구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포르스터는 남들이 뭐라 하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남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거 신경 쓰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 나는 그냥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써내려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재미있는 TMI 중에 포르스터는 지금은 또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손으로 원고를 씁니다. 손으로 원고를 써요. 좀 특이하죠. 좀 나이가 있는 70대 중반 작가라서 뭐 옛날에 과거의 습관 그대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손으로 원고를 써요. 그리고 그거를 타자기로 옮겨요. 그걸 타자기로 써서 뽑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생각하면서 편집자는 어떨까 이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만약에 그냥 워드 같은 걸로 쓰면은 작가가 쓰자마자 바로 옮기면 끝나는 건데, 와, 그거 타자기로 쓴 것을 또 뭐 요즘은 기술이 좋았으니까 스캔하고 뭐 그러기에 하겠지만 어쨌든 타이핑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포르스터는 여전히 글을 손으로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오래된 구형 타자기로 타자를 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쵸.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포르스터 작품을 항상 읽으면서 매번 하는 생각이 진짜 이건데,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포르스터 글을 읽으면은 와, 이런 식의 상상, 재밌는 상상 나도 뭔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이야기 같은 걸 나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재밌는 상상이 있을까? 아니면은 친구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떠나버린다. 아니면 어느 날 가장 뭐 친분이 있었던, 좋아하던 친구가 폭탄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 공중을 날 수 있는 기술을 뭐 몇 살 때 배웠는데 몇 살 이후로는 날지 못했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날 수 있는 것을 배웠고 어떻게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포로스터 작품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특이한 생각, 특이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어떤 창작 욕구가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진짜 포르스터 글은 작가적 텍스트예요. 읽으면서 내가 소비자이면서도 와 하면서도 생산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져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좋게 말씀을 해주셔도 안타깝게도 잘 안 되더라고. 나 진짜 그냥 감탄만 하다가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다른 걸 떠나서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소재를 생각해내고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그거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맞아요. 스피노자 말도 인용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뉴욕 3부작은 추리 소설이긴 하지만 저도 옛날에 리뷰 남겼습니다. 그때도 추리 소설이긴 하지만 추리 소설 같지 않은 추리 소설, 반탐정 소설, 형 이상학적 추리 소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포러스터 같은 글은 포러스터 한 명이면 된다고요? 독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특이한 사건이 있고 그것들을 재미있게 풀어낸다고 하면은 뭐 꼭 포러스터를 그대로 그의 발걸음을 그의 문체를 뭐 답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흥미로운 포인트 자체는 저는 너무나 매력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공중을 걷게 되었다라는 그 소재, 그 포인트는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 논리적인 것들을 배제하면서까지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되게 이제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논리를 생각하면 이야기를 못 끌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포러스트의 분명한 강점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생각보다는 길게 이야기하진 않긴 했지만 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작품의 세세한 부분을 다루기에는 역시나 너무 모호하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해가지 않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프로스 작품 자체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 의도라는 것이 어떤 난해하고 이해를 막고 오히려 작가가 아니라 독자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뭐 이거 부분도 포러스터가 아니라고 하면 뭐 또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계속 이야기를 우리 녹화 끝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여러분 모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포러스 작품이 좀 이번 작품이 어렵긴 했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닿으신다면 다른 작품 좀 짧은 작품 하나쯤은 읽어보시면 좋겠다. 잠겨있는 방은 작가가 화자이고 그리고 심지어 잠겨있는 방의 화자가 앞선 작품의 화자라는 것도 밝히기도 하거든요. 앞선 작품의 화자라는 거. 왜냐면은 결국에 그 잠겨있는 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리의 도시나 유령들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정신 상태의 다른 단계들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 이 잠겨있는 방의 어떤 시점, 글을 쓰는 시점이 이미 유리의 도시와 유령들이 발표된 이유라는 걸 감안하는 거잖아요. 쓰여진 이유라는 것을.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자의 정체가 누구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하긴 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자가 결국에는 펜슈의 레드 노트북을 찍고 앞으로 나아가서 생을 계속한다는 의미에서 1인칭 화법을 썼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극복의 의미, 나아감의 의미, 좀 다르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특히나 첫 번째 유리의 도시에서 여러분 이 화자로 나오는 인물은 사실 되게 웃긴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리의 도시에서 퀸의 이야기를 다 쓰잖아요. 근데 그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레드 노트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습득한. 근데 그 레드 노트북 역시도 이미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이후에 레드 노트북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퀸이. 그렇죠? 피터 스틸먼을 뒤쫓기 시작한 이후로 노트북을 사가지고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물론 퀸이 거기 안에다가 이전의 이야기를 써놓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그 이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 레드 노트북을 습득하기 이전에 피터 스틸먼과 뒤쫓기 이전의 이야기들은 도대체 이 화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그 부분은 이 화자의 전형적인 어떤 상상일까? 이런 부분에서의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되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재미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뒤돌아서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유리의 도시 인물들은 왜 다 이름이 색깔일까요가 유령들?
유령들이 오히려 색깔이겠죠. 유령들이 색깔이겠죠. 유리의 도시에서는 오히려 포로스터가 등장하고, 근데 그건 실제로 포로스터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의 포로스터고, 데니얼 퀸과 뭐 또 이제 돈키호테가 이니셜이 같은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사실 그런 포로스터라는 이름 자체가 그 작품 속에서 작가가 아닌, 작가 본인이 아닌 다른 인물로서 등장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작가의 해체이기도 해요. 작가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작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롤랑 바르트가 역시 이야기한 개념이긴 한데, 현대적 텍스트에서는 작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에서 작가는 이제 빠지는 것이고, 이제 오로지 작품이 그 자체적으로 텍스트 내에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역시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포르스터가 나오지만 포르스터 본인이 아니고 라는 면에서. 인물들 이름이 다 색깔일까요? 그것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인물의 이름을 굳이 색깔로 표현했을까? 왜 블루가 있고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고 또 브라운이 있었을까 생각은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걸 주어진 조건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화이트만 조금 이해는 가요. 화이트. 그러니까 블루와 블랙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만약에 어떤 자아 분열, 어떤 한 의식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각자의 방을 가진 어떤 분리된 자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화이트라는 가장 큰 존재가 있고, 화이트라는 어떤 두개골이 있고, 그 두개골 내에서 블루와 블랙이 싸우게 되는 거고, 두 가지가 모두 소멸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잠겨있는 방, 잠겨있는 방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분히 두개골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머리 내부라는 이미지잖아요. 잠겨있는 방. 여러분들의, 물론 엄밀히 말해서 두개골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여러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열려있다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잠겨있는 방, 뭐 이제 후에 이제 화자가 펜션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다시피, 결국에 이 잠겨있는 방도 그렇고 어떤 의식 내부, 내 머릿속의 일, 그 머릿속이라는 게 뇌의 일, 그러니까 두개골 내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해리슨 장애라고 제가 이제 확언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그런 가능성, 정체성의 혼란이란 부분에서는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외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또 유령들에서는 그렇진 않죠. 거의 두 인물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약간 상상적인 일, 의식 속의 일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마무리를 하려다가 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정말 여기서 오늘 모임 마치고요. 포로스 작품, 그래요. 제가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일단 저희가 모임에서 다룰 포로스 작품은 일단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여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봤는데, 같이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읽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시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논문들 3개 정도를 제가 어제는 검색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면서 했었는데, 그 논문들을 잠깐 말씀만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방송 내에서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스터의 뉴욕 3부작에 나타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박윤기 교수의 논문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도 했었고, 이것들을 방송에 틀어놔도 괜찮나 모르겠네. 제가 딱히 뭐 수익 창출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포로스터 뉴욕 3부작에 나타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논문도 한번 참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읽어봤고, 그리고 다 공개되어 있는 논문이에요. 석사학위 논문이긴 한데, 송예슬 이제 석사의 추리소설 서사에서 경유한 메타텍스트적 욕망이라는, 이거는 김현수의 굿바이 이상과 서사전략 비교 문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포로스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기도 했고, 또 다른 논문으로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논문 이름은 없네요. 2015년도 선정 시간 강사 뉴욕 3부작의 추리와 읽기라는 저자 이름이 안 나와 있네. 원철, 부산외대의 원철 논문도 제가 한번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보느라 어제 새벽에 막 진짜 몇 시까지 읽으면서,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는 좀 어려운 거 좋아하니까 이거 너무 즐거웠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 야, 이렇게까지 독서 모임을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참고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제가 달아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방구석 독서 모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정하러 갑시다. 바이바이. 쉬러 갑시다.